이 교수님의 많은 이력 중에 뭐 빠진 부분도 있고, 또 아까 강연을 하시면서 스스로 또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뭐 대우조선의 사회이사도 하셨고, 또 배를 타시고 운용하시는 것만 연구하신 게 아니고 또 배를 건조하는 선주 역할도 하셨습니다. 집안이 상당히 부자셔가지고 오늘 정말 좋은 키노트 스피치를 해주신 김인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패널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키노트 스피치 중에 지금 상당히 폭넓은 분야에 걸쳐가지고 많은 이 전문가 의견이 이미 전달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또 각 산업 부분의 전문가 분들이 또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전문가 분들께 질문을 좀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 환경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거론하고 있는 탈탄소, 그다음에 뭐 AI 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라이제이션 쪽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지금 뭐 김인원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셨지만은 산업의 지금 인력 부족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조선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생산 분야의 인력이 부족해서 동남아 쪽으로부터 지금 인력을 거의 뭐 10,000명에 가까운 인력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와서 생산 현장에 지금 배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해운 분야도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선원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해사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바로 배에 이렇게 승선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고민을 하고 계시고, 교수님께서 또 하나 제안해 주신 인력관리공단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하는 오늘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오늘 교수님께서 키노트 스피치를 통해서 발제를 해 주셨는데, 이 발제를 가지고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한번 질의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 한 분 이 연단으로 모셔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모실 때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키노트 스피치 발제를 해주신 김인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업계를 대표해서 삼성중공업 CTO인 장혜기 부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산업을 대표해서 한국해운협회의 이철중 상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해양기자재 산업을 대표해서 경남조선해양기자재 협동조합의 나영의 이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계를 대표해서 수출입은행의 송호순 해양금융단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조선학회 이신영 회장님을 대신해서 해양대학교의 박선호 학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냥 앉으시면 제가 서서 여섯 분의 패널 전문가님들과 사회자 간 질의응답을 하는 도중에 우리 플로우에서 질문이 있으시게 되면은 알림톡에서 아마 안내된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그쪽에 대화방에서 보내주시면은 나중에 한 10분 종료 10분 전쯤에 질의 중에 한두 가지를 모아서 또 질문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선해운산업 기자재 사설에 연계된 6분의 전문가 대표님들을 모시고 탈탄소, 디지털화, 산업인력 부족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패널 한 분당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한 분당 한 7분 정도를 좀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업계 대표로
지금 여기 자리를 잡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장혜기 부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모든 산업이 탈탄소와 AI 스마트화를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업계는 어떠한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탈탄소와 스마트화 측면에서 자세한 부탁을 드리고, 지난 2, 3년 정도에 해운업 호황이 있었고 최근에는 조선 분야가 많은 수주 호황을 맞고 있는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운업계와의 공존과 그다음에 기자재 산업과의 상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대기업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탈탄소 관련된 조선업계 그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회사기구인 IMO의 현재 감축 목표가 2050년에 넷제로, 2030년부터 5% 대체 에너지를 적용하는 게 확정이 돼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조선업계는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단기적으로는 이미 적용됐지만 메탄올을 추진 연료로 적용하는 그 방법입니다. 현재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메탄올이 지금 적용되고 있고,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걸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이제 암모니아 추진선이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의 가장 우려하고 있는 독성 문제에 대해서는 벤트랄지 드레인 리크의 안정성 평가 등이 실증 시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결이 될 것이고, 엔진 관련해서는 2025년도에 납품이 가능할 일정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진 2050년에 납품이 된다면은 시장에서 26년도에 암모니아 추진선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탈탄소 시대를 대비해서 액화 수소 운반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액화 수소의 저장과 본행 기술들이 지금 산학연 관련된 많은 과제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상 탄소 포집 기술입니다. 많은 운항하는 배들이 당장 친환경 연료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은 탄소 포집 기술이 적용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선업계에서는 자체 개발 또는 기자재 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기술 개발을 해왔고요. 현재는 국내 선박을 대상으로 파일로트 규모의 실선 검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박의 에너지 효율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도 저희 한국조선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앞선 부분인데, 대체 연료가 점차 보급되지만 이 선박의 연료비 부담이 급증할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선형 최적화,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랄지 풍력 보조 추진 장치, 또 연료전지 등의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들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박의 스마트화를 통한 운항 최적화입니다. 일명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는 부분인데요. 선박 운항 중에 발생하는 많은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서 운항의 최적 운항 루트를 설정하고 예지 보전 등의 선박의 실제 운항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기술들이 이미 조선소에서 개발됐고 실선 탑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선원의 안전뿐만이 아니고 추가적인 연비 절감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율 운항 기술에 대한 요구도 지속되기 때문에 국내 조선에서는 지금 현재 자율 운항의 기술 수준 4단계까지로 봤을 때 2단계인 선원이 승선은 했지만 리모트에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실증 테스트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완전 4단계인 완전 자율 운항을 가능토록 기술 개발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간단히 드렸지만 이 친환경 탈탄소 관련해서는
오늘 세션하고 내일 세션에 많은 부분 그 세션이 잡혀 있더라고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많은 정보를 그 세션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더 이상 많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아쉽지만 이 탈탄소 부분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해운사, 조선소, 기자재 산업 간의 상생 관련 제언을 부탁해 주셨는데 현재 그 친환경 탈탄소 시대에는 어떤 전방 산업인 해운업에서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 계획, 또 대체 연료에 대한 채택 계획, 이런 친환경 전략에 대해서 이 후방 산업인 어떤 조선소랄지 기자재 업체와의 어떤 정기적인 교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는 적기에 해운사가 필요한 어떤 기술과 제품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그 개발한 친환경 기술에 대해서는 실손화 검증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운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친환경 신기술을 국산화해서 상품화해서 개발이 완료됐을 때는 국내 선사에서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 주신다면은 이런 친환경 시대의 그 후방 산업의 생태계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협업 사례들이 많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은 국산 LNG 화물창에 국적선에 적용하는 사례, 또 선상 포집 기술들이 실선 검증을 위해서 어떤 선사와 기자재사, 조선소 간 협력하는 사례, 또 자율 운항 실증 설비를 위해서 조선소와 기자재, 선주사가 협업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소는 오래전부터 기자재 국산화가 정말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그 개발에서부터 실선화까지, 국산화 개발부터 실선화까지 기자재 업체와 협력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어떤 기자재 국산화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 지원과 핵심 기술 공동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기자재 업체가 이런 친환경 기술 개발에 동참해서 미래 친환경 시대를 같이 그 협업에서 리딩할 수 있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더 드리면은 아까 저기 그 MOU도 하시고 하셨지만은 그 조선산업 분야에 대해서 지금 기자재 쪽하고 그다음에 설계 엔지니어링의 여러 가지 표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지금 현재 해 주시고 계신데 특별히 지금 기자재 분야에 한해서 얘기를 드리면 기자재 코드 표준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요자 입장에서 조선소 입장에서 어떤 그 해결 방안이 있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기자재 기업이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지금 좀 잘 되기 성장하기 위해서 대기업이나 그다음에 정부 쪽에서 어떤 지원을 좀 필요로 할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표준화는 정말 조선업에 있어서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에서 정말 중요한 측면입니다. 조선사는 국내 조선업계 표준을 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 국제 표준 등재를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해양 벌크제 표준화라는 UBJIP라는 그런 활동입니다. 조선소하고 협회, 코메리, 크리소 4대 선급이 참여해서 지금까지 한 8년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성과로는 국제 표준인 ISO에 심지어 등재할 정도의 그런 성과를 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각 조선소마다 다른 표준을 적용함으로써 기자재 업체의 그 경쟁력을 잃던 부분을 이제는 표준화된 자재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과제입니다. 또한 그 스마트 관련 과제로는 개방형 스마트쉽 표준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또 ESG 온실가스 배출량 스콥 3 산정 표준화라는 이런 과제들도 지금 활발하게 업계에서 지금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아직 업계가 규정되지 않은 그런 암모니아랄지 어떤 수소 선박, 연료전지, 배터리,
탄소 포집 장치와 같은 친환경 핵심 기자재와 사이버 보안, 자율운항 이런 디지털 기술에 대한 어떤 지속적으로 업계 표준이 협의가 지속되고 표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기자재 업체의 디지털라이제이션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기자재 업체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협력 사례가 방금 전에 그 MOU를 맺었던 조선해양기자재 디지털 협업 플랫폼 사업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소와 경남기자재조합, 코멜이, 조선협회가 참여하는 이 본 사업은 기자재 업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기자재업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현재 많이 미흡한 그 3D 모델링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협업 플랫폼입니다. 이걸 통해서 조선소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로 조선 해양 처리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기자재 업체에서 수작업으로 제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첨단 로봇을 활용하고 또 생산 자동화 시스템까지 접목해서 미래형 기자재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과제들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이제 조선소에서 기자재 업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극 지원하는 사례들이고요. 그렇지만 기자재 업체가 이제 스마트 디지털 시대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에 대해서 보다 더 이해하고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기자재 기업 자체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컨설팅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DX 솔루션을 도입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자금 지원 등의 정부의 체계적인 DX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프로젝트들이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과제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관계되어 있는 해운사, 그다음에 기자재 업체, 그다음에 중소조선업체, 그다음에 R&D를 하고 있는 연구소나 이쪽이 같이 소통이 잘 되어서 정말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성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선 해운업계 쪽으로 옮겨가서 이철중 상무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선업계에서는 친환경과 스마트 AI 기술 확대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선박을 건조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대부분 해외 해운사인 머스크 해운사, 그다음에 선주들의 요구에 의한 대응으로 추정이 되고, 선박이라는 대상물을 두고 그다음에 해운, 조선 기사재, 그다음에 물류, 금융을 포함한 모든 관계되어 있는 가치 사슬에 엮여 있는 서비스들이 포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해운업계에서는 과거에 한진이나 그다음에 현재 HMM 어떤 매각이 또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상황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외의 머스크나 일본의 NIK, MOL 등은 해외의 해운회사와 우리나라 해운회사가 어떤 점이 지금 상황이 다른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한국의 해운업계가 정말 강건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협회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거를 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해운회사하고 메가캐리어들하고 차이점은 결국은 선대 규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선대 규모가 지금 옛날에 한진해운이라는 뼈아픈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2016년, 17년을 지나면서 많이 위축된 부분이 상당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조사기관이 알파라이너의 발표 기준에 따르면
머스크의 경우에 약 한 420만 TU 정도, 그다음에 NIK MOL에 속한 ONE의 경우에는 170만 TU. 반면에 우리 상선대는 100개 선사에 들어있는 뭐 HMM, 장금, SM 상선 이런 데 포함하더라도 한 110만 TU 정도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복합적이고 그다음에 전략적이고 그다음에 기획적으로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해서 가져갈 수 있는 해외 선사 반면에 우리는 그런 규모의 경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로의 이 규모 경제 효과는 커지겠지만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또는 여러 지금까지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 이 탈탄소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투자하고 표준 확립, 그 다음에 확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운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이런 종합 물류 기업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방향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봅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해운 산업의 디지털이 또 같이 병행되어야 되고 환경 연료 전환에 맞춘 선사들의 친환경 선대로의 그 유연한 전환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국가에서 또 재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즉 국가의 기본적인 그 역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형평성 있는 다른 나라의 출발점을 갖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족한 그런 뒤처져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접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조선, 기자재, 해운을 함께 고민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한국의 상황을 좀 같이 비교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차원이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규모가 크고 모든 게 다 시범을 할 수 있는 내수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를 갖다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융이든 정부 당국이든 우리가 트랙 레코드를 쌓을 수 있는 이런 실증 사업 이런 부분에 많은 투자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예, 좀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면은 그 IMO 탈탄소 전략과 그다음에 AI 스마트 선박의 출현을 대비해서 조선 산업과 기자재 서비스 산업과 협업을 한다면은 해운 산업 입장에서 어떤 전략이나 지원이 필요한지 의견을 좀 주시고요. 해운 항만물류 업계에서도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으로 우리 기조연설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내용 이외에 또 어떤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신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조선산업과 기자재 산업과의 협업은 조금 전에 기본적인 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조선 디지털 기자재 분야별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친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런 위기 사항을 기회로 충분히 삼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조선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그다음 기재 산업과의 그런 탈탄소 분야, 특히 스마트 분야에 대한 협업을 강점으로 여기에 선사가 가지고 있는 선박을 통한 실증 사업으로 이 부분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고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박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장 부분이 또 최적화 부분이 됐는데 이 최적화 부분이 역시 내수에 대한 극복을 할 수 있는 실증 사업에 그 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해운에서 생각하는 그 연료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선박을 사용했을 때의 무슨 사용상의 안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경제적 부분, 그다음에 공급의 안정성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우리가 미래 연료에 대한 부분을 가장 큰 저희가 허들이 되고 그다음에 조선소에도 우리가 협력할 부분이 됐을 때요. 현재 우리 벙커가 약 한 로설퍼 기준으로 600불대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리터당으로 이제 환산했을 때는 거의 한 900원 정도, 700원에서 900원 된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벙커 가격이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분명히 2배, 3배 갈 거겠죠. 그랬을 때 기존 연료에서 그다음에 친환경 연료로 그런 경제성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저울질이 될 수 있을 때 전환이 될 거고 그 시점에 그 전환될 때 우리가
속도감 있게 기자재 산업과 조선산업과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의 부분들이 저희가 상당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요즘에 공대 가는 사람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승선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직급이 기관사 직급입니다. 어디에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오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선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유급휴가를 길게 가져준다든지 승선 기간을 줄여준다든지 다른 복지 혜택을 많이 특히 장기 승선하신 분들 중심으로 가져가고 그분들이 우리 필드에 매력화를 느끼고 많이 남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거의 우리가 봤을 때는 현재의 이런 출산율이라든지 인구 정책상 그다음에 상황에 봤을 때는 저희 외항 승선 기준은 약 8,000명 정도가 현재의 정점에 달았다고 봅니다. 이미 해외 송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체되는 상태에서 더 이상 유입될 수 있는 인력은 한계가 있었고 그런 8,000명이 앞으로의 조금 더 정예화된 인력으로 저희가 가꾸고 그다음 이분들한테 보상도 하고 복지 혜택 늘려가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기술뿐만 아니라 자율운항 탄선서를 포함하여 정예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그 기초 해운 인력을 바탕으로 조선 인력, 그다음에 기자재 인력까지 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모두가 같이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력 문제는 해운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고 조선 산업도 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까 키노트 스피치를 해주신 우리 김인원 교수님의 제안에 따라 좋은 인력을 이렇게 수급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공단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런 기관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지금 탈탄소나 스마트가 우리한테는 큰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한 조선이나 해운이 각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좀 힘들 것 같고 실정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서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선을 하시는 분들하고 해운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좀 의견을 목표는 아마 하나일 텐데 서로 딴 곳을 보면 안 될 것 같고 한 곳을 지향하면서 서로 공동의 이익을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조선해양기자재 산업의 대표로 나영우 이사장님께 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중소형 조선소들은 엔지니어링 기술과 생산성, 원자재 가격 상승, RG 발급 문제에 따른 수저 경쟁력 저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고 또한 대형 조선소들이 호황이라고 하는데 그와는 달리 기술과 가격 경쟁력 한계에 그다음에 작업 인력 부족 문제까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정부 그다음에 금융권에 대한 건의 사항이나 조선소와 선주사, 연구기관 등에 대한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가장 반가운 게 조선 기자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너무 반갑습니다. 과거에 제가 지금 조선계에 종사한 지가 올해로 꼭 47년이 되는데 과거에 아무리 조선 산업이 우리나라에 호황이라 할 때도 기자재 이야기는 기자재 말도 잘 안 나올 정도로 기자재가 무시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조선의 아주 극심한 불황기를 겪고 과연 조선의 강국은 조선소만의 발전은 아니고 기자재가 같이 동반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걸 정부하고 이 각종 기관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느 누구든지 패널을 하시는 분들이 기자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열심히 그동안에 조선이나 기자재 쪽에 저희들이 뛰다닌 보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먼저 이제 아까도 잠깐 제가 환영사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이 과연 우리나라의 제2의 조선산업 호황기가 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선소도 하면서 기자재를 또 같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기자재 쪽에는 아직 멀었다. 더군다나 중소조선하고 기자재는 호황기가 올라면 앞으로 최소한 1년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는 모든 정책 역시도 대기업과 수출기업 중심으로 발표가 나고 있고, 그 호황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정부 기관들하고 회의하고 한다든지 한 1개월 조금 지났네요. 그 경제부총리하고 또 만날 기회가 있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총리님 역시도 조선경제는 이제 다 좋아졌는데 뭐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할래 제가 그 자리에서 좀 반론을 폈습니다. 대기업의 물량들이 지금 채워지고 있는 건 과거에 상당히 적자 수주한 것이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계약이 되면서 그걸 메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그럴 자금 동원 능력이 있지만 중소기업하고 기자재 기업은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물가의 상승은 뭐 상상을 초월하고, 임금이 최소한 저희들 기준으로 봐서는 한 30% 이상이 이미 상승이 됐고, 그다음에 은행의 금융권에 대한 이율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3중고, 4중고를 겪으면서 중소조선가구 기자재들은 이 감옥의 터널을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정부하고 금융권에다 계속해서 건의를 하지만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이, 아까도 조금 전에도 사회자님께 말씀하셨지만은 RG라는 거, 아까 제가 점심 식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과연 중소조선하고 기자재들이 RG를 끊을 수 있냐? 전혀 안 끊어줍니다. 한 3, 4년 동안 극심한 불경기를 겪으면서, 물론 뭐 3, 4년 더 되는 기업도 많죠. 그러면서 매출이 극도로 많이 줄었는데, 매출이 줄다 보니까 결국은 RG 한도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수출 기업하고 대기업에는 부족한 RG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든 어떻게든 해서 RG를 끊어주지만은 중소조선하고 기자재는 전혀 더 이상 끊어주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도 결국은 선수금을 받지 못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또 선수금을 못하고 결국은 계약을 포기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너무 강합니다. 정부의 페널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페널티가 심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정부에서 많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난 해 11월 달에 국회 포럼을 또 저희들이 주관해서 포럼을 하고, 올해 8월 17일 날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거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소조선하고 기자재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나와서 굉장히 반갑습니다만은, 그 규제 역시도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내년이나 돼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과연 내년까지 버틸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있을지 그것부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달 정도에는 추석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산업부, 그다음에 해수부, 또 조달청에 가서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부족한 운영 자금을 하기 위해서 담보 역량이 부족해도 신용으로 해서 좀 끊어줄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해 주셔야 되겠고, 과거에 한참 어려울 때, 조선경기 어렵고 기자재 어려울 때는 특례보증하고 제작금융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례보증이라는 제작금융이 전혀 없습니다. 다 없어지고 남았다 하는 것은 결국은 기자재 기업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이 받을 수 없는 아주 높은 데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신용 가지고는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중소조선하고 기자재가 혜택을 받고 할 수 있게끔 특례보증이나 제작금융이 또 돼야 되고, 그다음에 RG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RG를 지금 줄어드는 매출의 기준으로 해서 RG를 끊어준다 그러면 끊을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몇 개나 되겠냐. 그래서 이 RG 문제도 정부에서 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한시적으로라도 과거에 경기가 괜찮았을 때 기준을 좀 적용해서 RG를 좀 끊어주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또 저희들이 늘 쳐다보고 있는 두 분의 원장님이 오셨는데, 서영석 원장님하고 배정철 원장님 두 분 한국기자재연구원하고 중소정연구원의 이 두 분이 우리 어려운 조선 기자재 회사들 또 조선을 품에 안고 이 어려울 때 좀 같이 나갈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어려움은 호소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르게 또 해석을 하다 보니 지금 이 RG 문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이 소통을 부지런히 해서 우리 정부도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연구기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보조기관들에서도 좀 제대로 상황 파악과 지원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조선소뿐만 아니라 기자재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력 문제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뭐 E7 비자로 외국인들 뭐 이렇게 채용을 좀 하기도 하는데 기자재 조합으로서 인력 문제 해결에 대한 혹시 좀 대응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지난 한 보름 됐네요. 산업통상부에 올라와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이 사무관 만나서 강력히 건의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E7 비자를 취득한 그 외국인 근로자를 쓰려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전체 매출 대비 조선산업 매출이 5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약 20% 정도 되는 주력 조선산업을 한다는 블록 기업은 거기에 해당되지만은 소형 기자재들은 정말 어려우면서 인력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회사들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조건을 좀 완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E9 비자를 해가지고 E9 인력들을 좀 고용할 수 있게끔 그런 폭을 좀 넓혀 주면 좋겠습니다. 또 기자재 회사들은 대부분 다 그런 E7의 전문적인 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E9 비자로 해서 여러 가지 두루 쓸 수 있는 사람들 정말로 허드렛 일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문호가 좀 더 개방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 인력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중에 하나는 외국에서 인력들이 들어온 것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착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들하고 얼마 전에 같이 들어온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저 대기업에 가서 좋은 조건에 근무하고 숙식 제공되는데 이 기자재 회사 가니까 숙식도 뭐 제대로 증언하고 잠자리도 시원찮고 하라니까 금방 이탈합니다. 불만이 생기 이탈하고 여기에 대한 사후 대책도 충분히 세워야 되거든요. 과연 정부나 이런 데서 이런 것까지 깊이 생각하느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기자재 회사들이 인력 문제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자동화가 돼야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디지털 전환 아까 우리 다른 패널 분께서 또 말씀하셨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받쳐주면서 그런 인력 문제도 좀 해결하고 또 표준화 사업 그 다음에 3D 모델링 사업 이런 것이 빨리 정착이 돼야 되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올해 여러 가지 예산을 조금 지원해서 이런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 마련됐는데 이때는 대기업하고 우리 중소기업들 기자재 회사가 다 같이 손을 잡아서 이게 빨리 정착될 수 있게끔 진짜 협심 담아해가지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좀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역시 인력 문제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으면은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시스템화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중소기업이나 소형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이 수가 많지 않다 보면은 결국은 이런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가 힘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뭐 워킹 그룹을 만들든지 그 대책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아마 또 이 대기업 뭐 모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기업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앞선 경험들을 또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선박 금융 관련해 가지고 오늘 어렵게 모셨는데요. 수출입은행의 해운조선 분야 금융 지원을 담당한 송호순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여러 또 이런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뭐 겨우 시간을 맞춰서 오셨는데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가기관 산업으로 조선해운업에 대한 금융 기관의 최근 시각 및 전반적인 지원 분위기는 최근에 어떠한지, 특히 선수금 환급 보정 RG에 대한 정부 지원 발표가 있었는데 주요 내용과 최근 상황을 좀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기조연설에서 우리 김영 교수님께서 그 사실 조선과 해운 산업에 대한 국가 기관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저희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도 정책 금융위에다 보니까 이 지금 조선 해운이 과연 국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냐. 그래서 그거를 저희 은행 내에서도 주요 전략 산업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김현영 교수님께서 그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사실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우리나라 지금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 자동차 있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라든가 중간재 보급이 원활히 안 되면 굉장히 완성품 제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이 그냥 취약돼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금 기술적 초격차를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글로벌 공급망에 자유롭게 지금 어떤 그러한 높은 기술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주 산업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주요 수주 산업으로 보는 게 이제 방산 산업, 그다음에 해외 건설 플랜트, 그다음에 조선 산업인데 사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70억 불을 수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지금 해외 건설 플랜트는 한 310억 불. 근데 지금 사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수주 지금 최근에 21년, 22년에서 한 400억 불 이상. 그렇기 때문에 수주 외교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산업이고, 그래서 조선 산업으로 해서 저희들도 지원의 의의가 크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해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저희들이 수출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상영했을 때 과연 이 해운이 스톱이 됐을 때 우리나라 수출품들이 제대로 외국에 전달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지금 해운에 대한 중요성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이 해운 산업은 그 아마 서비스 수지로 아마 저희들이 측정을 하는데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80억 불 정도 해운 산업 그 외화 가격 효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반도체가 한 1,000억 불 이상 되고 자동차가 한 400억 불 되는데 지금 사실 철강 한 3위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지금 해운 산업이 지금 외화 가격 효과를 지금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해운 산업은 뭐 국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 또 어떤 우리 국가 안보 방산으로도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보 측면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희 수출은행에서도 지금 조선 해운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그 아마 최근에 금융기관이 보는 그 조선 해운의 어떤 그런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대형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뭐 대중 조선사나 지금 뭐 중소조선사 다 공이 사실 지금 얼마 전까지 힘들었습니다. 뭐 저가 수주나 이런 걸 통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아까 우리 나영우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RG 한도를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 주로 그 회사 이제 자기 자본을 많이 봅니다. 그 자기 자본이라는 거는 그 회사가 이제 단기 수익이 나서 이게 축적이 돼야 자기 자본이 느는 건데 계속 대형 조선사에서도 적자가 나다 보니까 자기 자본이 줄면서 RG 한도가 부족되는 그런 지금 일련의 사태가 있었고, 다행히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대형 조선사 위주로는 영업적으로 올해를 분기점으로 흑자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대형 조선사는 상당히 뭐 RG 발급하는데 지금 뭐 저희들 저희 정책금융기관하고 시중은행 한 8개 금융기관이 2017년부터 분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뭐 나영우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중소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는 수출이다 보니까 수출 관련된 그쪽 지금 부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쪽 관련된 중형 조선업체는 사실 지금 산업은행하고 저희들이 지금 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셨지만 계속 영업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안 좋다 보니까
RG 한도가 부족이 되고 그럼에 따라서 은행들의 RG 발급이 조금 열차이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5월달에 정부에서 RG 지원 원활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일부 조금 온도차는 있겠지만 정부에서 그 지방 소재은행, 뭐 경남은행, 뭐 부산은행, 광주은행에서 지방 소재은행이 무역보험공사 특례보증하에 지역 소재 조선소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새로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무역보험공사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에는 70% 정도 부보증을 해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85%까지 상향 조정시켰고, 그다음에 특례보증 규모도 과거에 한 1,200억 원 정도 있었던 거를 지금 최근에 2,000억 올렸고 조금 더 최근에 더 상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대형 조선사, 중형 조선사마다 조금 온도차는 있지만 지금 정부를 비롯해서 뭐 저희들 금융기관들도 일단 뭐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지금 그 금융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선 해운업계가 지금 현재 상생과 동반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돈이 지불이 안 되면은 해운도 그렇고 조선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데요. 그 최근에 글로벌 금융 선박 금융 시장은 어떻는지에 대한 의견과 그다음에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조선 및 해운사 지원에 있어 과거와 다른 특별한 변화가 있는지, 요즘 뭐 많은 그 시장 변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 해운업계의 탈탄소화, 그다음에 디지털화 추세를 촉진하기 위해서 금융계에서 어떤 특별한 대응 내지는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 지금 글로벌 선박 금융 시장을 보게 되면 뭐 저희들도 이제 자료에 의존하는데 주로 지금 발표하는 기관에 그 페트로핀이라고 그리스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금융 선박 전문지인 머리머니에 따르면 작년도에 뭐 이게 좀 숫자 좀 테크니컬한 건데 작년도에 우리가 얘기하는 상업 금융기관 대출 플러스 뭐 리스 금융, ECA 수출 금융, 펀드 이런 걸 다 토탈해서 글로벌 선박 금융 잔액이 한 5천억 불 됩니다. 이게 뭐 좀 의미가 좀 이게 너무 큰 숫자라서 한 650조 정도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한 3분의 2가 사실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상업 금융기관 간 협조 융자 대출이라는 그 신디케이트 론이 거의 한 67%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선박금융 중에 여전히 상업은행 간의 협조 융자 대출 신디케이트 론이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지금 매년도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협조 융자 대출 신디케이트 론이 2014년도에 이것도 좀 숫자가 좀 워낙 한 1,000억 불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다가 매년 2018년도에 한 반으로 줄었습니다. 600억 불. 그 다음에 최근에 작년도에는 한 300억 불로 한 반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그 상업은행에서 대출하는 신디케이트 론 자체는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근데 전반적인 선박금융이라는 그 부분은 계속 이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협조융자 대출이라는 신디케이트로는 줄어드는 부분을 어디서 지금 보충을 하고 있냐면 사실 그 리스라든가 지금 그 ECA 수출금융이라든가 펀드,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 지속 연계 가능 금융이라고 조금 기존에 이제 그린론이라는 것보다는 그 지속 가능 연계 금융이라는 좀 새로운 상품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게 그 지금 해외에서는 많이 지금 급증이 돼서 사실 그 협조융자 대출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의 어떤 전형적인 대출이 아니라 리스라든가 ECA 수출금이라든가 펀드, 그 다음에 말씀드린 뭐 지속 가능 연계 채권 이런 쪽이 지금 그 부족권을 지금 보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작년도에 지금 각 그 주요 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을 보게 되면 1위가 BNP 파리바입니다. 그 프랑스계 잘 아시지만 그 선박금융을 주로 지원하는 BNP 파리바가 여신 잔액이 한 200억 불 그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수준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 수출입은행이 한 118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위가 지금 한 200불 된다 그러면 저희 수출입은행이 한 110억 불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보험공사가 한 90억 불, 산업은행이 한 70억 불, 그다음에 해양진흥공사, 캠코 이렇게 해서 뭐 저희 우리나라 지금 금융기관들도 뭐 삼작금융에서는 그 많이 지금 지원을 한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단지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그 발주가 되다가 요즘에는 조금 발주가 선박금융 수요가 조금은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성과가 좀 많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금리가 사실 작년도부터 한 10여 차례 인상이 되면서 기준금리가 거의 지금 5%까지 올랐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성과가 오르게 되면 사실 해운사 입장에서는 발주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발주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에 대한 그 선박 금융 수요도 조금은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죠? 뭐 카타르 2차 발주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나라 국내 해운사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발주가 되면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금융 수요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주 잔량이 최근에 뭐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기 때문에 계속 좋은 상태고, 뭐 그 성과라든가 선수금융률도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RG 금융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 금융기관의 그 조선사와 해운사의 금융 지원 금액은 뭐 계속 저희들을 볼 때는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탈탄소와 관련해서 금융기관의 대응 지금 어떤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뭐 금융계다 뭐 산업계다 다들 얘기하시는 게 뭐 요즘에 탄소 중립, 뭐 친환경, ESG 뭐 이런 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금융기관에서도 ES 금융부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ESG라는 어떤 그런 게 지금 굉장히 하두고 그러다 보니까 ESG에 대한 그 금융기관의 어떤 그 관심이 지금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그 19년도인가요? 금융기관에서 지금 주로 탈탄소와 관련해서 조금 그 따라가야 되는 글로벌 어떤 그 분위기는 그 포세이돈 원칙이라고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발족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30여 개 기관의 상업은행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그게 사실은 전체 우리 선박금융 잔액의 뭐 60% 이상을 참여하기 때문에 그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여신을 한 그 선박금융 그 포트폴리오를 탄소 저감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매년 평가하고 그걸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도 여신이 친환경 쪽으로 지원이 돼야 그 목표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상업금융결별을 비롯해서 지금 각 금융기관들도 그런 이제 포세이돈 원칙에 이제 가입을 하는 추세고, 그다음에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뭐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지속 연계 가능 대출이라고 그게 이제 새로운 상품인데 뭐 이게 용어가 옛날에 그 그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린론은 어떤 녹색 프로젝트에 딱 그 프로젝트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이 지속 연계 가능 금융 대출이라는 거는 특정 그 친환경 프로젝트에 연계 없이 어떤 성과 가능 목표만 있으면 지원한다고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저희들도 최근에 지금 국내 조선사하고 해운사를 상대로 지금 현재 지원 검토 중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채권 보증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국내 조선사나 해운사가 그린 본드나 예를 들어 ESG 본드를 발행하게 되면 수출입은행이 보증을 쓰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증을 쓰게 되면 그 채권의 조달 금리가 저희 수출입은행 시용도로 바뀌기 때문에 조달 금리가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취급했던 대출 금융 상품 말고 아까 말씀드린 지속 연계 가능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재원 조달 수단이 조금은 저희들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조선 해운 산업이 뭐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금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 사실은 뭐 지금 탈탄소나 디지털라이제이션 이게 현재 우리한테는 기회다라고 얘기했는데
금융계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탄소 배출을 뭐 10% 줄이면은 이자율을 뭐 10% 까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좀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해서 우리 금융계 쪽을 좀 압박하기도 하고 해서 좋은 또 지원 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도도 있겠지만은 우리 스스로 또 금융계와 소통을 통해서 그런 지원 제도를 찾아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학계 대표로 해양대학교 우리 박선호 학장님을 모셨습니다. 주로 이제 인력 문제나 이런 쪽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그 세계 시장은 친환경, 스마트, ESG 등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 방향을 제시할 학계와 연구소, 학회의 입장에서 조선해운 연구개발의 현재와 미래는 어떠한지, 그 다음에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에 수업을 학생들한테 할 때에 지금 그 커리큘럼이 쭉 마련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커리큘럼은 변할 필요가 없는지, 그 다음에 지난 코로나나 이런 쪽을 통해서 수업 방식도 일부 바뀐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쪽에 변화는 없는지 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 산업계가 굉장히 급변하게 바뀌고 있는데 그 교육계는 사실 크게 바뀌지 않고 좀 뒤처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에 교육 과정을 보면 사실 10년 전에 배웠던 그 교육 과정과 지금 현재 교육 과정을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교육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바꿀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특정 학과에 소속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학과에 있는 수업을 주로 듣습니다. 거의 한 90% 이상을 그 학과에 있는 수업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뭐 무전공으로 입학을 하게 돼도 나중에 이제 학과를 정하게 되면 그 학과의 수업을 듣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지금은 이제 학과라는 벽 자체가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뭐 탈탄소나 디지털화 같은 과목 이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를 길러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인원으로 그 학과에서 그런 과목을 개설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학과의 벽이 이렇게 높게 설정되어 있고 그 학과에서만 수업을 듣는 체제가 된다면 사실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전문가를 길러내는 데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요즘에 이제 바뀌고 있는 트렌드는 융합전공이라는 과정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저희가 뭐 어떤 조선해양공학과 입학해서 뭐 IT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럼 IT 쪽을 복수 전공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복수 전공이라고 하려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한 1, 2년 정도를 더 학교를 다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복수 전공을 신청하는 학생이 많지 않고요. 반면에 이제 융합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탈탄소 융합 전공이다라고 하면 그 저희 조선해양공학과에 있는 교수님 중에서도 한번 참여하고 실제 탈탄소에 관련된 타 학과에 있는 교수들이 참여를 해서 학점을 만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 36학점 정도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24학점 정도를 필수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학기 정도가 되게 되고요. 그 과정을 학생이 만약에 이수를 하게 되면 그 졸업장에는 이 학생이 어떤 학과 전공과 그리고 그런 탈탄소 융합 전공 이런 학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런 체제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기존에는 그 학과에 있는 커리큘럼만 들었는데 나중에는 이런 융합 전공들이 굉장히 많게 되면 학생들이 본인이 선택을 해서 자기 전공을 기본적으로 조선해양공학 전공도 가져가겠지만 어떤 탈탄소라든지 디지털화라든지 아니면 자율운항 선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자기가 관심 있는 쪽으로 전공을 선택해서 이수를 하게 되면 그쪽의 전문가를 길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교육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연구도 사실 지금까지는 교수님 한 분이 하든가 아니면 학과 위주로 사업을 하든가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런 교육 체계와 맞물려서 그 융합 전공을
개설하는 교수님들끼리 이제 연구를 같이 하는 예전에는 학과 단위의 그런 연구실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융합 전공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연구 환경으로 변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학교에서도 뭐 그 상당히 상황은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 오늘 뭐 점심 때 잠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특정 대학에서는 이 조선 분야를 졸업할 시점에 조선계로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이 많지 않다 하는 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학생들 중에는 조선과를 졸업하면서 취업은 탈조선으로 해서 이제 지금 뭐 가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자마자 또 조선계를 떠나는 또 해운도 조금 약간 뭐 비슷한 상황이 있는 걸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요즘 이런 젊은 인력들의 성향이 옛날과는 좀 많이 나때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선 해운 산업의 어떤 인력의 그 트렌드, 현재에 조금 이렇게 뭔가 어긋나 있는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뭔가 매칭을 하기 위해서 교육계에 있는 입장으로서 사용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혹시 학교에서 산업계의 어떤 당부의 얘기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그 학생들하고 이제 상담을 많이 하게 되면 요즘에 이제 그 한 2010년 중반부터 이제 조선 산업이 좀 안 좋아지면서 그 동안에 이제 그 조선소로 갔던 선배들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런 좀 생각들이 좀 많아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 학생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이 산업 쪽으로 계속해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이 그러면 과연 뭐에 흥미를 가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근데 실제 만약에 이제 학교 오면은 사실 조선 산업에 대한 얘기를 듣지만 뭐 매스컴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거는 사실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고 익숙한데, 우리 이런 해양이나 뭐 조선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매스컴에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흥미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생들하고 이제 접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흥미를 가질까, 그리고 누구와 어떤 학생은 왜 조선소 쪽을 가고 싶어하고 어떤 학생은 탈조선을 할까 보면은 사실 중간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흥미를 좀 많이 갖는 학생과 갖지 않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학계 같은 데에서는 학생들의 그런 우리 산업에 대한 애착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경진 대회라든지 뭐 학생 기자단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학생들이 방학 때 나와가지고 그런 경진 대회를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조선 쪽으로 가고 싶어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사실 근데 그런 활동을 하면은 이제 학점을 따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학점을 잘 딴 학생들은 그런 흥미가 이제 뭐 우리 산업에 대한 그런 애착심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쉽게 이제 다른 산업으로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흥미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학생들이 이제 그 수업 방법 같은 걸 보면 저희가 주로 이제 강의 형태입니다. 아마 대부분 강의만 들으셨죠. 이제 수업의 형태가 굉장히 많은데 주로 강의만 들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4학년 되면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해서 실습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바꿀 수 있는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융합 전공이라고 하는 과목을 저희가 이제 개설을 전공을 만들려고 하면 그 융합 전공에서는 강의 위주의 수업보다는 그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이해하려면 이제 선박을 만약에 학생들한테 미션을 주고 설계를 하게 하면 학생들이 그걸 만들 때 과연 그럼 이 배가 어떻게 하면 안 움직이게 할까? 그러면 그 안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학생들이 문제를 발견해서 본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게 되면요. 그리고 찾다 보면은 그 해결을 못 하게 되면 결국 교수자한테 그 고민거리를 상담하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게 된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좀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전공 같은 것들을 할 때 그런 실습을 할 때 정말 학교에서 좀 동떨어지는 거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하고 싶은 것들은 이제 그 학회를 통해서 이제 학회에는 모든 학교들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좀 경험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주제거리들을 좀 많이 던져주시면 뭐 경진대회거리도 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융합전공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업거리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물론 이제 그 산업계에서 봤을 때는 그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 측면에서는 한번 그런 걸 고민해 보면 나중에 진로를 선택할 때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분야로 가겠다는 학생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학생들이 이제 인턴십하고 현장 실습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확대가 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기업 같은 데서도 하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굉장히 궁금해요. 과연 대기업 같은 데서는 무엇을 할까? 왜냐하면 이거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요. 선배를 통해서만 듣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고 오히려 물론 선배한테 들은 것도 있겠지만 주변에 갔다 온 친구들한테 듣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자극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최근에 현대 HD 현대나 그다음에 하나오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인력 모집을 하러 대학을 열심히 9월 달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참고하셔서 인력 조달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사실 뭐 저도 대학에서 지금 캡스톤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는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흥미를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인턴십도 좋고 그죠?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금 우리 김인원 교수님께서 아까 강의를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래도 질문 형태로 질문은 드리고 또 추가로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의견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기조 강연과 조선해운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탈탄소와 디지털화 대응책이 분야별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총론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실행 단계에서는 뭔가 좀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고 해야 뭐 거기에다가 이제 협업과 추진력까지 가미해서 아마 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정부의 행정과 법률을 포함한 제도적인 뭔가 뒷받침이 구축이 되어야 뭔가 안정적인 이 대응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해운 조선 산업의 지속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쪽에서는 전략적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도록 역시 노력은 산업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서 정부의 이런 지원책을 유도해낼 수 있을지 우리 위원장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예, 오늘 훌륭한 또 패널들께서 또 좋은 말씀해 주신 거 잘 또 들었습니다. 질문과 관련해서 뭐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조 연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결국 조선 산업도 뭐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과 마찬가지로 산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일을 달성해 가는 그 과정, 이 목표 이런 건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학회가 또 있기 때문에 학회는 또 산업계하고 달리 조금 객관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수들 또 실무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정부나 국회에서 학계 이야기는 이제 잘 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를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조선 같으면 조선학회가 있습니다만은 또 조선학회뿐만 아니라 뭐 제가 또 하고 있는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학과 이제 법학 경영학이 좀 어우러진 학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고 이제 자꾸 세미나를 개최할 때 또 그 관련되는 정부
분들 또 국회의원들 또 모셔가지고 우리 의견을 또 잘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보통 하는 거 보면 칼럼을 많이 이제 활용합니다. 이 우리가 업계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지지하는 이제 교수들, 유명 명성 있는 교수들이 이제 칼럼을 쓰도록 하면은 이제 칼럼이 또 막 정부나 또 국회에 있는 분들이 다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민 여론에 그 영향을 미치니까 그 칼럼을 좀 통한 활동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좀 마지막 단계에서 국회에 가서 이제 관련되는 국회의원과 같이 국회에서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되면은 법안을 통과시킬 때 필요한 이제 여러 국회의원들의 이제 지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목표를 좀 달성해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또 한진해운 사태를 이렇게 보니까 이 국민들의 지지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진해운 그 이제 회생 절차 들어가기 한 1년 전부터 이제 한진 땅콩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한진 그룹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이게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이게 도와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국민들의 지지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홍보 활동 이런 것도 지금은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오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는 국민적인 홍보 활동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평상시에도 조선 쪽은 너무 기술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좀 이 경영자적인 경영학 분야, 그 다음에 그 법률 분야 이런 분야에서 이 조선 산업 자체를 어떤 지지하는 어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뭔가 조선 산업의 어떤 경영자들이 그분들한테 접근을 해서 뭔가 의견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칼럼을 기고하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사회적인 분위기도 형성이 돼서 정부의 지원을 또 유도해낼 수 있다. 이런 또 말씀을 자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는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조선 해운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업 방안을 좀 이렇게 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저 아까 말씀에 연결됩니다만 오늘 중요한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운 산업하고 조선 산업 한번 비교해 보면요. 그 해운 산업은 우리가 한국해양대학이 1945년에 만들어졌고 한 30년 정도 하다가 해양대학에 해사법학과가 생겨났고 해운 경영학과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1980년에 생겼으니까 이미 25년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선장하다가 고대 법대 교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운 산업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법학 또 경영학 이게 그 지지 세력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조선은 보십시오. 조선공학만 있지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조선을 자기 전공을 하는 경영학 교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고려대학에도 없거든요. 법학은 아마 저 혼자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우리가 초라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교수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 저는 정말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면 우리 조선 산업이 정말 더 탄탄하게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는 제가 우선은 우리 조선 산업이 우리 수출입은행에서 우리 나오셨습니다만은 이게 수출 위주가 되다 보니까요 한 95%가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수출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그 선주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조선소가 국내 선수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한 5%만 이제 그 고객이기 때문에 자기들 업무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선과 해운이 아주 격리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해양대학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요 해양대학 안에 조선과가 있었습니다. 항해과 기술 기관학과 조선과가 있었어요. 한 4년 있다가 이제 서울대학으로 가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 선배님들은 조선 해운이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또 행정부서가 이제 바뀌면서 이게 수출 위주가 되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협업한 사례는
그 2021년, 22년에 조선업 해운업이 호황이 와가지고 HMM 같은 경우는 뭐 현금이 한 10조 정도가 있거든요. 모든 조선업 해운업이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은 이제 헤비테일로 하니까 이 한 2년 동안 건조를 하는데 그 선박을 다 건조하고 돌려줄 때 이제서야 건조 자금을 주니까 그 2년 동안 돈을 다 빌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조선업의 아주 큰 약점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큰 문제점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우리가 해운이 지금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계약할 때부터 돈을 좀 많이 줍시다 이렇게 했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HMM, 장금 상섬 이런 데는 초기에 돈을 많이 줘가지고 우리 조선업도 많이 도와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운업이 조선업을 또 도와주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일본은 말입니다. 이마바리 조선이 제일 큽니다. 근데 그 이마바리 조선이 배를 300척을 가지고 있어 소유를 하고 있어요. 100% 자회사인 쇼웨이 기센이라는 선박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운항은 하지 않고 운송을 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습니다. 쇼웨이 기센. 우리가 지난번에 그 수에즈 운하 사고 난 그 배가 쇼웨이 기센 배거든요. 그래서 다 빌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선소가 뭐 지금 3대 빅 조선소가 해서 배를 몇백 척 소유하고 있다가 빌려주기도 하고 조선 경기가 나쁘면 자기가 스스로 발주해가지고 또 불경기도 타폐해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조선이 경기가 좋으면 배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제 해운에 좀 빌려줘 가지고 또 해운을 도와주는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가게 되면은 해운 조선이 더 상생하고 더 안정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우리 6분의 패널의 질의응답을 들어봤습니다. 아마 그 좀 사회자가 좀 우문을 했는데 그 현답을 다 해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그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운 분야, 그다음 해운 쪽에는 뭔가 이 경영이나 법학 이쪽이 발전이 돼 있는데 조선 분야는 전혀 그런 게 없다 하는 거를 우리 저 반면 그걸로 삼아서 우리 학장님 다음에 조선 분야에도 그런 과가 만들어져서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플로에서 혹시 그 오늘 그 주제로 만들어져 있는 그 탈탄소하고 디지털화 그다음에 그 산업 인력 문제에 관련해서 여기 앞에 계신 전문가분들께 뭐 질의를 좀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받았으면 하는데. 예. 앞에 우리 저 배승철 원장님, 예.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앞에. 예. 예,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조선의 한기자재연구원 배승철 원장입니다. 제가 그 발표와 패널 분들 말씀 들으면서 꼭 그 제 의견도 말씀드리면서 특히 우리 경남조합 그 나영욱 이사장님께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지금 해운산업, 조선산업 해서 그 산업의 통계나 산업의 구분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시민들도 잘 인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선기자재 산업하면 뭐가 조선기자재 산업이야? 잘 구분이 안 돼 있고 인식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우리 통계청에서 통계 자료를 산업 통계를 낼 때부터 조선산업, 해운산업은 나오지만 조선기자재 산업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또는 연구원의 코멜의 입장으로 통계청에도 가고 산업부를 가서 제안도 드려봤는데 쉽게 그것이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도 조선기자재 산업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냐. 즉 전업률 기준으로 50% 이상을 볼 것이냐. 그러면 아주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그런 것부터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나영욱 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건의하셔가지고 지금 많은 제도가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인데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통계청에서
조선기자재 산업을 따로 산업 통계를 낼 수 있도록 그 제도적으로 한번 그 업계의 대표님으로서 건의를 꼭 좀 해주십사 말씀드린과 동시에 여기 계신 오늘 패널로 나오신 전문가 분들께서도 그것을 꼭 한번 이 정부 그 우리 통계청 그 산업부 이야기니까 통계청 업무라 그러더라고요. 통계청에서 그런 통계 업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제안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면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 이사장님 저기 답변 좀 되시겠습니까? 예. 저 우리 배정철 원장님도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더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는데 뭐 해야죠 당연히. 예. 그래서 저는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풀 수 있는지 또 어떤 단계를 거치는 게 가장 조속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의해가지고 뭐 대정부를 하든 국회를 하든 어떻게든 빨리 이런 게 좀 안착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전에 그 조선 산업 분야가 산업부에서 자동차 조선으로 별도로 분리 안 돼 있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기자재 산업 분야도 통계청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뭐 그거는 결국은 행정기관에 강하게 건의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출 은행에서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금 많은 제도가 보완되고 있다는데 거의 다 수출 위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요 수출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고용인원의 적어도 한 60, 70%는 사실 내수 시장입니다. 인력에. 그리고 그 수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기자재라든지 블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다 내수해서 거의 다 만들어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각이 수출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 아까 무역공급산이 수출은행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엄청 답답합니다. 지금 그 소형, 중소형 조선사업 기자재는 지금도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올해도 이번 달에도 두 업체가 부도 났습니다. 두 업체가 그런 대로 잘 나간다는 업체가 부도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조선 경기 좋은데 왜 그러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반성하고 여기 계신 패널분도 좀 정부에 건의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기자재 업체들의 뭐 어려움이 우리 조선 대기업 조선 쪽하고는 많이 다르고 상당히 위기를 만든 것도 많다 이런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3분 남아 있는데 예, 저 뒤쪽에 질문.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졸업하고 변리사를 쳐서 탈조선을 해서 지금 9년째 변리사 활동을 하고 있는 조금 젊은 이제 조선 인재인데요. 인재라고 조선 분야에 몸담았던 그런 친구인데요. 산업인력 관련해서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젊은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산업이 부흥해서 좋은 인력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좋은 인력이 들어와서 그 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부흥하느냐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문제일 텐데 저는 지금 제가 입학했을 때처럼 조선 분야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발전하고 있고 부흥하고 있는 그런 기운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저희가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하면 오히려 조선소만 가는 게 아니라 조선소도 갈 수 있고 자동차도 갈 수 있고 엔지니어링도 갈 수 있고
반도체 회사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우리 조선해양공학과에서 배운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조금 저희 조선해양공학과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잘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이제 조선과 들어오면 너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조선소를 갈 것이고 네가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조선소는 너를 받아준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과를 들어오고 나서 내가 앞으로 뭔가 내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이렇게 한정된 건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제 동기들 보면 지금 조선소에 있는 친구들이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 다른 곳에 갔는데 이 친구들을 탈조선이라고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선해양공학과에서 배운 여러 가지 학문과 능력을 기초로 다른 분야에도 다 진출을 할 수 있고 접목을 할 수 있으니 우리 과 들어오면 정말 좋은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 우리 전공이 좀 더 발전하고 좋은 인재를 유치하고 그로부터 좀 자부심을 갖고 학교를 다녀서 졸업해서 조선소 및 조선 산업에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조선의 해운 산업의 인력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좀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은행에서도 와 계시고 하지만은 조선 산업을 꼭 이렇게 그 조선소에서만 일을 해야 조선과 출신 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수출입은행에 우리 송순 단장님 뵈러 갔더니 우리 지금 은행 사업단에 해양금융단에 지금 조선과 출신이 와서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명 지금 일을 하고 있다 하는데 그 금융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변리사도 어떻게 보면은 법률 비슷한 어떤 그런 형태인데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꼭 조선 산업계에만 있어야 된다. 꼭 그럴 필요는 없고 조선업을 공부를 한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 우리 김인현 교수님을 이렇게 그걸 삼아서 다양한 분야에 또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오늘 리더스 서밋 패널 디스커션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